2005년 늦봄, 해가 뜨기도 전에 서울 변두리 아리랑 시장의 공기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벽 이슬 채 가시지 않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야채를 가득 실은 손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밤새 웅크렸던 좌판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며 하루를 맞이했다. 야채 가게 주인 박철수 배스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거친 작업복 소매로 훔치며 아내 이순영과 함께 트럭에서 야채 상자를 내렸다. 그의 다부진 어깨와 투박한 손마디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한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여보, 오늘 수연이 학원비 보내야 하는데 장사가 좀 받쳐줘야 할 텐데. 순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잔뜩 흐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다. 박철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도 아내와 같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대신 더 힘차게 무배추 상자를 옮기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시장은 이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싱싱한 생선을 외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구수한 떡 냄새, 형형색색의 과일들, 삶의 에너지가 넘실 때는 공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아리랑 파출소 소속 황동배 경사였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까. 시장에서 상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에 황동배가 꽉 끼는 제복을 입고 뒤뚱거리며 나타난 것이다. 그의 기름진 얼굴은 늘 술에 취한 듯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잔뜩 찌푸린 미간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작은 눈은 시장 전체를 훑으며 오늘의 먹잇감을 찾는 듯했다. 그의 육중한 몸이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 같았고 그가 내뿜는 탁한 담배 연기와 거친 숨소리는 시장의 활기를 순식간에 냉각시켰다. 어이, 김할멈, 오늘 좌판 때깔 좋은데? 공짜로 구경시켜줄 건 아니겠지? 황동배는 과일 좌판을 버려놓은 김할머니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집어 우악스럽게 베어 물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체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황동배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크게 트림을 하고는 다음 목표물을 찾아 어슬렁거렸다. 맞은편 과일가게 청년 최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저 돼지 새끼, 또 시작이네. 황동배의 귀에 들렸을 리 없건만 그는 용케도 민준을 쏘아보며 소리쳤다. 야, 거기 젊은 놈, 뭘 잘했다고 인상 써? 장사 접고 싶어 환장했냐? 민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지만 옆 가게 주인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말리는 바람에 더는 대꾸하지 못했다. 박철수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야채를 다듬는 그의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눌러 참았다. 저항이란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20해 전 작은 공장에서 부당한 처우에 맞서려다 해고당하고 동료들에게조차 외면받았던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 얻은 교훈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자의 정의는 공허하다는 것이었다. 황동배는 박철수의 가게 앞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작은 눈이 박철수의 얼굴과 야채 더미를 음흉하게 훑었다. 박씨, 장사 잘 돼가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 말고 장사하라고. 허허.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내 영역 안에 있으니 알아서 기어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박철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황동배는 만족한 듯 다시 뒤뚱거리며 파출소 쪽으로 사라졌다. 그의 육중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시장은 겨우 숨통을 트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상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단함과 무력감만이 남아있었다. 박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것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다. 며칠 뒤 박철수에게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닥쳤다.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수연이 하굣길에 동급생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상대 아이 부모가 이를 크게 만들었고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되었다. 그리고 수연의 사건은 당연하다는 듯 황동배에게 배당되었다.
황동배는 박철수를 파출소 자신의 책상 앞으로 불렀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파출소 안은 유난히 어둡고 음침했다. 황동배는 잔뜩 부풀린 배를 책상에 기대고 앉아 박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위압적이었다. 박씨, 당신 딸내미가 사람을 팼다며? 이거 제대로 걸리면 학교에서 징계 먹고 빨간 줄 그이는 거 한순간이야. 요즘 애들 무서운 거 알지? 소년원 가는 것도 일 아니라고. 박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연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다툼 정도로 생각했는데 황동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처럼 박혔다. 경사님, 그게 아니라 애들끼리 좀 다툰 것뿐입니다. 크게 다친 아이도 없고요. 좋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 황동배는 코웃음을 쳤다. 상대 쪽 부모가 길길이 날뛰는데 무슨 합의? 내가 중간에서 잘 막아주지 않으면 당신 딸 인생 조지는 거야. 알아들어? 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박철수를 압박했다. 내가 말이야, 박씨 사정 봐서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성의를 보여야지. 안 그래? 성의라는 단어에 담긴 추악한 의미를 박철수가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황동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3개를 폈다. 300. 300이면 내가 아주 깨끗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300만 원. 야채 장사를 해서 한 달 꼬박 벌어도 손에 쥐기 힘든 돈이었다. 수연의 학원비도 겨우 맞춰내는 형편에 300만 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액수였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사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 많아? 딸내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까짓 돈이 아까워? 정 그렇다면 법대로 하든가. 나는 상관없어. 황동배는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얼굴에는 내까짓게 어쩔 수 있겠냐는 조롱과 확신이 가득했다. 박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딸 수연의 겁먹은 얼굴이 떠올랐다. 만약 황동배의 말대로 일이 잘못되어 수연의 장래에 흠이라도 생긴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당한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좋아, 일주일 주지. 그때까지 돈 못 가져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알겠나? 황동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철수의 어깨를 2번 툭툭 쳤다. 그 손길이 마치 더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듯 불쾌했다. 파출소를 나온 박철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흐린 하늘은 당장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시장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절망,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다시금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결국 또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건가? 그날 밤 박철수는 아내 순영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순영은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너무 힘들면 그냥 우리가 조금 더 고생하고 돈 마련해서. 아니, 박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평생 황동배 같은 놈들한테 발목 잡혀 살아야 해. 수연이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한번 싸워볼라요. 당신이랑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순영은 남편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을 뿐이었다. 그날부터 박철수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날 새벽부터 황동배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낡은 수첩과 볼펜 한 자루가 그의 무기였다. 황동배가 시장에 나타나는 시간, 주로 머무는 장소,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박하는지 등을 몰래 관찰하고 기록했다. 손님들이 뜸한 시간에는 파출소 주변을 맴돌며 황동배와 접촉하는 인물들을 살폈다. 때로는 시장 상인으로 위장하고 황동배가 자주 가는 국밥집이나 다방에 앉아 그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며칠 뒤 박철수는 큰맘 먹고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MP3 플레이어 하나를 샀다. 녹음 기능이 있는 최신형이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사용법조차 생소했다. 그는 밤마다 가게의 한쪽 구석에서 몰래 MP3 플레이어 사용법을 익혔다.
황동배의 폭언이나 협박, 금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황동배는 교활했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에게 아부하는 시장 번영회 간부들이나 정보원 노릇을 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박철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황동배의 귀에 들어갔다. 어느 날 박철수가 황동배가 한 상인에게 고함을 치며 돈을 요구하는 장면을 MP3 플레이어로 녹음하려다 그 상인에게 발각될 뻔했다.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흘렀다. 만약 들켰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아내 순영은 남편의 이런 위험한 행동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영은 시장 안악들과의 수다 속에서 황동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황동배에게 뜯긴 돈 액수, 당했던 수모 등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조심스럽게 터져 나왔다. 순영은 그 대화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남편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박철수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어쩌면 다른 상인들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겨났다. 한편 젊은 과일 가게 청년 최민주는 박철수의 수상한 행동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박철수가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무언가를 끄적거리거나 파출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처음에는 그저 황동배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박철수의 굳은 표정과 비밀스러운 행동에서 무언가 다른 결의를 읽었다. 민주는 혈기왕성하고 정의감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황동배에게 몇 번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다. 그는 박철수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직감하고 어느 날 밤 박철수의 가게를 찾아갔다. 아저씨, 요즘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혹시 황 경사 때문에? 박철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결국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박철수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저씨, 그거 너무 위험해요. 황 경사, 그 인간 보통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 아저씨 장사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냐. 너도 그 인간한테 얼마나 당했냐.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역시 황동배에게 밉보여 과일 상자를 걷어차이거나 트집 잡혀 돈을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다른 상인들은 아무도 안 도와줄걸요?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 박철수는 MP3 플레이어를 내밀며 말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박철수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정의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요, 아저씨. 저도 도울게요. 대신 너무 무모하게는 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민주는 박철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박철수에게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고 황동배의 비리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다. 또한 인터넷 PC방에 가서 당시 유행하던 익명 게시판에 황동배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비록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작은 저항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황동배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박철수와 최민준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다. 그는 박철수의 가게에 불시에 찾아와 요즘 나 몰래 재미있는 일이라도 꾸미는 모양인데 괜히 객기 부리다가 피 보지 말고 처신 잘해라라며 싸늘하게 경고했다. 최민준의 가게에는 불량배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하고 세무서에 익명으로 허위 신고를 넣어 세무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상인들은 황동배의 보복이 두려워 박철수와 최민준을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몇몇 상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괜히 황동배를 자극해서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원망 섞인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박철수는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 역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가. 절망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
아리랑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경 박민수 2세였다. 그는 황동배의 온갖 구박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황동배는 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물론 상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을 정리하는 일까지 시키곤 했다. 박민수는 황동배의 추악한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황동배가 박철수의 딸 문제를 빌미로 그를 협박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박철수의 절망적인 표정과 황동배의 탐욕스러운 웃음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박민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대로 침묵해도 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며칠을 고뇌하던 박민수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황동배가 파출소 내 자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작은 수첩, 즉 상납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상인들의 이름과 상납 액수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또한 황동배가 평소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경찰 동료들과 비리를 공모하는 듯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 녹음해둔 파일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당직 근무를 서던 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황동배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하게 장부를 꺼내 파출소 복사기로 몰래 복사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와 함께 그것을 작은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박철수의 야채 가게를 찾았다. 그는 손님인 척 채소를 몇 가지 고르고 계산을 하며 봉투 안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증거가 담긴 봉투를 슬쩍 밀어 넣었다. 아저씨, 이거 꼭 좋은데 쓰세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박철수를 한번 쳐다보고는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박철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 안을 살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황동배의 목을 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박철수는 즉시 아내 순영과 최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세 사람은 밤늦게 박철수의 가게에 모여 박민수가 넘겨준 장부 사본과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 장부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황동배의 착취 규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녹취 파일에는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최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철수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우리만 다칠 수 있어. 그들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황동배의 비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하고 그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열릴 예정인 시장 상인 원래회를 D-Day로 잡았다. 그 자리에는 시장 상인 대부분과 지역 유지들, 심지어 구청 관계자까지 참석할 예정이었다. 원래회 당일 아리랑 시장에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철수와 최민준,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몇몇 용기 있는 상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면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결의를 다졌다. 순영은 남편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매만져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 뒤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힘내요. 오후 2시 시장 안쪽에 위치한 상인의 사무실에서 원래회가 시작되었다. 좁은 사무실은 상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뒤쪽에는 지역 신문기자 몇 명도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황동배는 상인회장의 초청으로 가장 상석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는 시장 발전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특별 기금을 걷어야 한다며 뻔뻔스러운 연설을 늘어놓았다. 상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황동배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박철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황 경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철수에게 쏠렸다. 황동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철수 씨,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경사님. 지금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시장 발전 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박철수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박민수가 넘겨준 장부 사본과 녹취 파일 내용,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이것은 황동배 경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시장 상인들을 얼마나 발전시키셨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박철수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장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날짜, 상인 이름, 갈취당한 액수, 협박 내용.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질수록 황동배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다. 거짓말. 저 새끼가 지금 날 모함하는 거야. 황동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박철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육중한 몸이 박철수를 덮치려는 순간 최민준이 앞으로 뛰쳐나와 디지털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다 찍고 있습니다. 황 경사님, 폭력까지 행사하시는 겁니까? 다른 젊은 상인 몇몇도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꺼내들고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저놈이 바로 우리 피 빨아먹던 거머리요. 내가 다 봤어. 박서방 말이 다 맞아. 할머니의 외침을 시작으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황동배한테 돈 뜯겼소. 내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린 거 내가 똑똑히 기억하오. 황동배를 몰아내자. 저런 악질 경찰은 필요 없다. 분노한 상인들의 함성이 파도처럼 황동배를 덮쳤다. 그는 사방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자신을 향한 성난 외침들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가 믿었던 파출소 동료 경찰관 몇몇도 당황한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황동배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거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대한 몸뚱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원래회에서 벌어진 일은 삽시간에 아리랑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최민준과 젊은 상인들이 촬영한 영상과 박철수가 제시한 증거들은 즉시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그리고 당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인터넷 뉴스 포털 사이트에 제보되었다. 비리 경찰 황동배, 시장 상인 착취 현장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청은 즉시 특별감찰반을 아리랑 파출소에 파견했고 황동배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가 그동안 시장 상인들에게 갈취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고 폭행과 협박, 직권남용 등 드러난 혐의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했다. 결국 황동배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황동배가 사라진 아리랑 시장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상인들은 그의 그림자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도 사라졌다. 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다. 상인들은 박철수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를 시장의 작은 영웅으로 불렀다. 특히 박민수 의경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조용히 전역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용기는 아리랑 시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리랑 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박철수도 변함없이 야채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딸 수연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는 당찬 젊은이로 성장했고 아내 순영은 여전히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어느 해 질럿 박철수는 노을 지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황동배는 사라졌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제2, 제3의 황동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와 함께할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이 한 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 그래도 이렇게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또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나. 박철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옆에는 아내 순영과 훌쩍 성장한 최민준,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지는 아리랑 시장 위로 따뜻한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이상향은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희망의 풍경이었다.